날씬하지 못해서 저기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좀 더 넓은 장소에 모셨어야 되는데 현재도 죄송하고요. 일단 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한국노조 연구소장 감독 황정용 선생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갔을 때도 같은데요. 가끔씩 이렇게 걸어보셔야지 뭔가 새로운 게 채워지니까 한번 눈 한번 살짝 감으시고 앞으로 달려갈 길이 멀고요. 이제 조금 한 텀 넘으신 거니까 마음 살짝만 더 진정하시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 좀 고민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학원들에서 사실은 뭐 저도 학원 관계자지만 일단 학원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죠. 겨울방학 다 들어가서 3학년 처음 모의고사하고 학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강한성의 제2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걔네들 물어봐요. 수요일날 수업을 했었거든요. 수요일날 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 3월 학평 보는 날이다 딱 했더니 애들이 씨 묻더라고요. 후배들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으냐 딱 했더니 혹시 제2생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3월 학평 보는 거 어떤 얘기할 것 같아요? 결과에 뭐가 있는지 좀 어떤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배들의 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사실 첫사랑 이건 되게 풋풋하고 좋지만 지나고 나면 되게 어설프죠. 모든 게 뭐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건 다 어려워요. 운전도 처음 해보시면 아마 그 되게 어설펐다고 야 저기서 내가 긁었다 말이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들을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학원에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제 student들의 말을 직접 전달해보면 개그맨들이 하는 말 있어요. 이거 의미 없다. 심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의미 있나요? 왜냐면 이제 학평 몇 번 보죠 애들이? 수능 보기 전까지 시험이라는 건 3월도 있는데 4월도 있죠. 정기교육 시험도 있는데 사실은 뭐 더 빼고요. 우리 서울에 있으니까 3월, 6월, 그다음에 9월, 11월 있죠. 제일 중요한 시험은 물론 이거 제일 중요하죠. 시험을 아무리 잘 봤어도 이거 못 보면 뭐 의미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던 거가 뭐냐면 왜 이거 보고 싶다. 제가 이제 내년 3월달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월 그 학평에서 111 맞았던 친구 손 들어보라고 해요. 이성 수업 들어가요. 거의 한 반에 65명이거든요. 65명인데 수업을 듣는 한 60명. 근데 나중에 이렇게 111 나왔던 제가 세 번째 마찬가지죠. 얼마 정도 되나요? 111 나왔는데 11월에 111 지금 합니다. 이런 좀 답답하실 거야. 난 우리 111을 못 찍어도 되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는데 15에서 20% 정도 살아남아요. 이 동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데 여기 111에 포함됐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료집 한번 잠깐 보시면 입시자료 보시면 제일 두꺼운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한번 여기 들리게 하는 모습까지 나와 있는 거. 이거 보시면은 물론 시험 난이도나 이거에 대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잠깐 확인해 주시면 이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44초만 가져가죠. 2014학년도하고 2015학년도에 수능 등급컷하고 배포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아시겠지만 요번에 그 수학 한번 잠깐 볼게요. 수학 A형. 수학 A형 1등급 컷이 지금 얼마 나와 있나요? 82에서 82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81에서 82점까지는 어디가 있나요? 수능에서 2015학년 3등급이죠.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72점인데 2등급 맞이 지금 2등급 컷이 72점인데 2015학년 등급컷 기준으로 따진다면 4등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제가 재수생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애들 실력은 다 올라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작년에 3월 원래보다 3월 그 학평 때 7개 틀린 그 친구들까지 수학 2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수능에서 수학을 7개 틀리면 사실 등급이 안 보입니다. 어디가 있는가 등급 4개로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의 3월 원래보다 정도 이 학평은 뭘로 좀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냥 우리 아이가 3학에 올라와서 처음 시험 보고 고생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의미로 들어가지 마시고 물론 이게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냈는가 자, 이거를 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로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 뭐 엄청난 입시 전형을 짤 수 있거나 우리 아이 위치가 어디 있을 거다 이걸 명확히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3월 거는 고3을 맞이하는 말 그대로 3사잖아요. 고3을 맞이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것도 첫사랑과 같은 걸로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시험은 이제 나중에 보면 6월이나 9월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6월이 중요한 이유는 왜죠? 혹시 아시나요? 재수생도 들어오고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평가원 시험이죠. 교육청 시험이 아니고 평가원 시험이라고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지면 이제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생들의 시험이라는 거 세 번째로 중요한 것도 뭐예요? 수시 원서를 언제 쓰시죠? 9월 달에 쓰시죠. 9월 학평 보고 나서 평가원 보고 나서 원서를 쓰긴 하지만 성적표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수시 원서 쓰는 것들은 아마도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고3 때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수시 원서 잘못 써서 납치돼가는 거 되게 걱정 많이 하세요. 나중에 지나면 납치 당할 거 이런 생각하실 때도 있긴 한데 이건 뭐 나중에 뭔 얘기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는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쓸 거냐를 잡는 되게 하나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이제 6월 학평 거 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학평이 지금 되게 모의고사가 다 쉬워서 문제가 뭐냐면 별별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잘 볼 건지 못 볼 건지 애들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6월 못 봤는데 수능 만점 받은 친구도 있어요. 저기 우리 들어오다 보면 맨 앞에 써있는 친구 중에 김당이라는 친구 사인이 있습니다. 코팅해갖고 우리 나갔다 보세요. 그 친구가 수능 만점 받았던 친구인데 6월 때 어떻게 나왔냐면 거의 올 2가 나왔었습니다. 6월 때 올 2가 나왔다가 수능 때 만점 받았어요. 거꾸로도 되게 많아요. 6월 때 거의 다 맞았다가 수능 때 올 2 찍었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수능이 너무 쉬워져갖고요. 상위권 레벨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그날 컨디션이에요. 이제 음식 기다리게 돼버리는 게 되게 슬프기도 한데 수능조차도요. 그래서 그 변동폭은 좀 있을 거라고 염두해 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안 밀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6월달 거는 그냥 뭐냐면 성적표를 좀 볼 수 있죠. 9월 어쓰기 전까지. 수시를 쓸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확인하시라고 자료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뒤쪽에 보면 정식 컷들이 대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한번 보시면 되니까 54초. 일단은 3월달 갖고 이거는 다른 점 보시면 하셔야 되겠죠. 3월달 걸로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갈 수 있을 건지. 거기 보면 이공계 뭐 111 합 4 나오죠. 상위 100분이 나오죠. 0.05%, 199.5%입니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100평하고 석차 100분이니까 뭐 되게 다른 거다고. 사실 이런 자료 나눌 때 되게 걱정은 뭐냐면 성적을 잘못 읽으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3월 5평 보기 전에 설명회를 저희가 한번 했을 때 1월달에 제가 성적표 보는 걸 말씀드렸어요. 석차 100분이하고 100분이 평균값이 어떻게 다른 건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상위권 부모님들은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 개수. 100분위도 보지 마시고요. 등급도 보지 마시고 나는 석차 100분위값도 보지 마시고요. 표정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틀린 개수가 몇 개인가. 예를 들어 상위권 고민은 이거죠. 수시 2차 연대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연대를 정시 어느 정도 해보실 끊길 거죠. 근데 이거는 100분위 값과 그냥 모의고 넘는 거 갖고 따져야 되는 몇 개를 틀려준다고 해요. 이렇게 따지면 돼요. 만약에 이거 갖고 하면 이게 만약 6월이다 그럼 판단하실 때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국영수 해갖고 그래서 3개 정도 틀렸다. 그러면은 재수생들은 연대를 써야 되는 거고요. 고3은 조금 더 매팅을 해볼 거면 4개 정도 틀리면 쓰고 3개까지는 서울대까지는 생각해 보는 거고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근데 3월 거는 그거 갖고는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다음에 9월은 6월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제가 좀 이따 4월 활용법을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 하는 겁니다. 9월은 뭐가 좀 다르죠? 6월하고. 일단 반수생인 거죠, 반수생은. 반수생들 중에 좀 센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고요. 연고대에다가 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거랑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특히 6월 잘 봤다가 수능 망치는 애들이 조짐이 좀 나와요. 9월에서 약간 흔들려요. 모든 과목 흔들리면 안 돼요. 한두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나 두 문제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9월에는 뭐가 좀, 이거는 올해 수능의 유형에 대한 평가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난이도까지 고려해요. 그리고 9월에는 항상 고민이 뭐냐면 평가원이 만점 저지문항이에요. 근데 그 만점 저지문항은 학생들이 6월에 못 봤던 문항들이에요. 그리고 당황합니다. 그 중에 이제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탐구 같은 경우도 사문 같은 게 도표가 조금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6월은 별 안 어려운데 9월에 어렵습니다. 요거 제가 국영수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국영수는 하셨을 테니까. 얘는 난이도를 측정해보는 시험이고 이거는 원서 쓸 때 주로 고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월은 뭐냐? 제 생각에 3월 아까 이제 그 3학년에 됐던 첫 번째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전체 전략을 좀 잡아가지고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수시 비율하고 정시 비율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로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또는 정시에서는 지원 가는 대학하고 또 하나 이제 과목의 약점도 잡아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탐구 선택이 아직 안 끝났다면 탐구 과목 선택에 관련된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확정지어야 될 단계가 아닐까. 6월 가서 그런 거면 늦어지기 때문에 이거 갖고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정시 지원 가는 대학들은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 기록을 줄 건데 올해 입시 결과 혹시 다 들으셨나요? 정시 결과. 수시 결과 저희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 정시 관련해서 어떻게 끊겼는지 정시가 어땠는지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은 뭐냐면 이 동네가 그런 정보들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대치동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적은 것 같긴 한데요. 그 정시 결과도 거의 나왔는데 4차 추가까지 결과만 좀 확인해 드리면 구멍평가가 좀 안 보입니다. 서영보나 서원 성대까지도 구멍평가가 잘 안 보입니다. 굳이 구멍이 났다고 한다면 성대 글로벌 구멍이 안 보여요. 성대 글로벌이 어느 정도까지 좀 내려갔냐면 이게 올해만에 하면 지금 3년 연속인데 성대 일반 사과대보다 낮게 나왔어요. 3년 연속으로 추가까지 4차 추가까지. 예전에 2014년도 충격적인 거 뭐였냐면 성대 글로벌 경영이 보통 학원 배치평가로 보면은 몇 개 정도 되냐면 개수 따지면 4개 정도 돼요. 국영수 3개와 참고 하나 정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근데 몇 개까지 가냐면 2014년에는 8개까지 갔어요. 근데 올해도 약간 구멍이 났어요. 올해도 조금 구멍이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성대 글로벌 경영 캠 같은 경우는 배치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안 바꾸겠죠. 올해도 아마 제 생각에 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연대나 고대가, 연대 같은 경우 2013년에는 정해가 구멍이 났었고 2014년도 때는 연대 사회가 구멍이 났었는데 고대도 정경 쪽에 구멍이 났었거든요. 2014년에. 올해는 구멍이 거의 안 났던 것 같아요. 구멍이 안 났다는 건 또 뭐냐면 그건 나중에 우리 올해 입시 여파도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다른 설명인데 서울대는 경영이 사과보다 뒤집혔어요. 2014년에는 경영이 사과보다 높았는데 올해는 사과대가 경영을 집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효과는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도 서울대 같은 경우도 경영이 사과에 이를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이거는 서울대만이 아니고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영 인기가 약간은 죽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질선에 대해서 상담을 해봤고요. 경영 최대 매력은 뭐죠? 지금 이렇게 그 인구론 세대에 인구론 들어보셨죠? 인구나 90%는 논다 뭐 이런 얘기 아마 듣는데 그때 뭐 취업 잘 되는 게 경영학과에 유의하면 잘하는데 요즘에 경영학과가 취업이 안 돼요. 사실은 원래는 경영학과 나와서 CEO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영학과는 사실 배울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로 물려받는 것 같아요. 이 경영적 마인드는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DNA를 받는 거다. 또 하나는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기업을 물려주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아마 경영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대학에서 사실은 경영을 가리키는 게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뽑을 때도 경영을 배웠다고 해서 이 학생이 그쪽을 되게 탁월하냐. 회사 요즘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석 달 정도 인턴 교육시키면 경영적인 건 충분히 한데 세계의 장국 보는 거나 이런 거 다른다고.
사실 경영학과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한양대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다 떨어지고 한양대가. 그런 거랑 비슷하게 경영학과에 대한 학원들의 배치표 정책이 좀 약간 바뀔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스타트를 보여주는 거라고 제 생각에는 서울대 경영하고 서울대 글로벌 경영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로 먹는 반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주셔서 그래서 좀 보실 거는 이 정시컷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작년에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좀 더 상세히 생각하면 4번의 결과가 필요 없을 것 같고 보실 거는 우리 아이가 수시지수가 높은지 정시지수가 높은지를 먼저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3번 거 같으면 그 정도만 따져보실 필요가 정시 확률과 수시 확률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시는 제가 얘기를 되게 예전에 많이 드렸어요. 수시에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 예를 들면 학생부 정원 전형을 쓸 때 내신이라는 비율이 되게 절대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내신 아직 안 쓰시려고 하는데 실제로 내신이 상당히 낮았던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갖는 경우가 있었고 예를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여쭤보면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학생부 교과로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은 내신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그렇죠? 1.3?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내신은 10점 정도 있습니다. 자, 근데 대학이 여기가 아니죠. 성실각이나 뭐 금강이나 낙동강 배워주는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것도 오해라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대학교에서 대학을 출근 안 하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전략을 전체 짜실 때는 전체판을 때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 1.3대가 교과를 쓴다면 어떤 대, 몇 개 대학이죠? 서연고, 서강, 홍대까지인데 바뀌었죠. 서강, 홍대가 사실은 작년 때 뽑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2.3대나 보면은 소위 말하면 그 밑에 대학을 쓰면 다 붙을까요? 2대를 쓰면 붙을까요? 2.3.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가 무조건 높아야 된다,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 이런 걸로 쉽게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더 했어요. 지난번 설명 때 분석해드렸던 자료가 뭐냐면 이거 잠깐만 앞으로 와보실까요? 네,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짧게만 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분석드렸던 자료가 요거였습니다. 13페이지. 거기는 학생부 종합전형 괜찮던 뭐 친구들 이렇게 쭉 성적적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때 내신이 얼마대고 근데 이때 되게 제가 분석해드렸을 때 뭐였냐면 4번 항목과 관련해서 학생부가 1번부터 10번 항목까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8번이죠. 1번. 이거 여전히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5번, 7번, 9번 항목 얘네들이 좀 중요한데 이 4번 항목이 올해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들으셨나요? 이 4번 항목에 대한 수상 아직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교내 수상까지도 거의 쓰지 말라는 거죠. 작년에 교회 수상이었는데 올해 교내 수상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변동폭이 되게 또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수상을 금지하면서 작년에 갈 수 있었던 애들이 떨어지게 됐고요. 거꾸로 작년에 못 갈 만한 애들이 가기도 했거든요. 올해 교내 수상에 대한 기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죽은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분석을 해드려서 올해 사실은 입시 2015년 입시 이게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상위권 같은 경우에 메이저 대학들의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침몰까지는 아니겠지만 위기였어요. 좀 대우학교. 예를 들면 뭐 경기가 있고 서울 같고 그다음에 제일 좀 타격 먹은 학교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줄었던 게 민사고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얘기하는 용인외고. 얘네들이 거의 용인외고라는 민사고 같은 경우는 30명 줄었죠 서울에. 그다음에 경기고 같은 경우도 거의 25명 줄고 대원이 18명. 여전히 언론에서는 걔네들이 랭킹 1, 2, 3, 4, 5, 2, 뭐 1위는 뭐 서울 애고니까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인원수를 따지면 거기 합치면 100명이 넘게 줄었어요. 그거 한 6위권 대학 가서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 그 줄었던 이유가 뭐랑 좀 연결되냐면 이런 거나 연결이 좀 될 거예요. 그것도 상세히 분석해 드릴 게 있는데 뭐 오늘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교내 수상을 못 쓰게 되면 뭔가 또 변동폭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걸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은 교과 성적이 강화될 거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약간 좀 반대고요. 교과 성적을 강화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몰락을 이룰 수 있게 뭐냐면 대학들이 뽑고 싶어하는 학교 애들이 다 몰락할 거예요. 단순히 교과 성적을 강화하지만은 않는 거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뭔가 바뀌면 또 다른 작년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이 생길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 흐름이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변화는 있고 작년과 똑같은 컨셉으로 입시 전략을 잡고 계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변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13페이지 이하에 분석해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로 고대로 믿지는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 좀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이런 것도 중요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7번과 9번하고 같은 거. 이게 독서 항목이나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비중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잡아가 보시면 나중에 이 수시 관련된 건 이런 걸 제일 많이 믿으시면 돼요. 정시수하고 수시수는 뭘 보시냐면 우리 아이의 성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배들이 3년에서 4년치 선배들이 어떤 전형으로 주로 갔는지를 꼭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물어보셔요. 요즘 수시 비율이 얼마고 정시 비율이 얼마고 수시 중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갔는지 그 다음에 목표는 이거죠.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레벨을 보낼 건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 레벨을 보낼 건지 연고대 레벨일 건지 아니면은 뭐 숭실대 레벨에서 위 이상으로 얼마나 어떤 전형을 주로 가는가 따져보시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 이용 전형들이 뭔가도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리지만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보통 작년 데이터와 그 전에 데이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한 3년이나 4년치 데이터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잡히실 겁니다. 그거를 쓸 수 있는 자료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선택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한국사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한국사 있으신가요? 경제 없으신가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정도 응시를 많이 하는데 한국사가 실제로 나중에 대학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한국사가 필요한 예들을 딱 어떤 것도 뭐냐면 직군대상자들이 문제직군대상자 얘네들하고 정시로 서울대가 문과에 치면 약 700명 정도 실제로 한 700명 정도는 한국사가 필요해요. 나머지 한 4만 명 정도는 4만 5천 정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국사 하서는 안 되죠. 이것도 되게 냉정하게 따지는데 뭐 갖고 판단하시냐면 이것도 3만 갖고 판단하셔야 돼요. 한국사를 할 거냐 말이야. 제가 볼 때 국영수에서 3개가 넘어가면 4개 이상 풀었으면 한국사 하는 거는 되게 배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잘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베트남어나 아니면은 뭐 아랍어 선택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설명하면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매년 조금씩 좀 컷은 바뀌긴 하겠지만 좀 낮을 때는 3등급 컷이 뭐 기초 베트남어가 15점 정도 원점수라면 15점에서 3등급 뜨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충분히 뭐 대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뭐냐, 이거 물론 15점 정도면 공부 안 하고 찍기만 잘해요. 나올 수 있는 성적이죠. 근데 이래서 선택했다가 나중에 뭐냐 다른 친구 등급 올려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친구가 대체할 수도 있겠죠. 나는 전혀 안 해. 나는 10점 맞았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이것도 완전히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시키지 마세요. 어느 정도 소위 말하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이제 설명에 가면 제2외국어 대체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절대평가가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죠.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누굴 성적 올라가는 거죠. 나랑 경쟁대로 올라가니까 사실 쉽게 선택하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최소한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앞에 1번부터 한 6번까지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택하는 게 많지만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거 뭐냐면 시험에 하나 문제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 어떤 게 보일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교내 수상이 없어지면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자소서 관련된 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부담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자소서 관련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학생 부분 분석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런 자소서, 이런 학생 부분은 어떤 형태의 자소서, 어떤 스토리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것도 잡아갈 거니까 제가 4월 8일날 지금 설명회를 잡고 있습니다. 임시가 아마 나갈 거고요. 4월 8일날, 4월 8일 수요일날입니다.
그때 과소득 관련된 어머니들 대상으로 설명을 좀 진행하고 문일과 통합해서 설명하는 회를 진행할 거고 그때 좀 더 이 학생부한테 이게 좀 자세히 분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마지막 장면을 바꾸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많은 시간도 같이 마시고요. 너무 많은 절망도 같이 마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부탁할 거는 집에 돌아가서 한번 목표하고 아이들 잔소리하지 않아요. 싸우지 마요. 왜냐면 싸우면 게임 끝난 겁니다. 왜냐면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내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싸우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는데 아직은 아이들을 장점으로 많이 봤어요. 잔소리를 누구한테 맡을까요? 선생님한테 맡을까요? 그리고 좋은 결과, 또 6월 달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갖고서 낼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논술 진행될 거고, 논술 끝나면 개별 상담들을 뭐 수능 선생님들하고 논술단이랑 같이 받게 되니까 그때 개별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논술이 장면 설명회가 있고요. 이거 끝나시고 패턴으로 가시면 저희 논술 선생님이 논술에 관한 거 설명하실 거예요. 앞에 마이크 있어? 네, 지금 손호구 선생님이시고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노조와 관련된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오늘 노조 출제 경향을 부모님들한테 소개해드릴 강사 손정우라고 합니다. 뭐 길게 하진 않을게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뭐 1시간 넘게 혹은 2시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틀과 관련된 얘기들, 노조와 관련된 출제 경향들은 제가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중간중간에 좀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머니들이 과거에 대학교를 가실 때 당시 입시제도는 어땠나요? 지금만큼 좀 복잡했나요? 아니면 좀 단순했나요? 좀 단순했죠. 그냥 학력평가 치르셨다면 그냥 시험 한번 잘 보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방식들이 되게 넓어졌지만 그 넓어진 것만큼 실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훨씬 더 부담으로 다가가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왜 논술 전형을 표기하지 않을까요? 왜 논술을 출제할까요? 머리 아프게. 어머님 생각이 그렇잖아요. 논술이 글 쓰는 문제인데 글 쓰는 건 왜 그렇잖아요. 그림처럼 사람들마다 문체도 조금 좋아하는 문체도 좀 다를 거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글의 구성방식도 다를 거고 좋아하는 주제도 다를 텐데 이렇게 뭔가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논술 시험을 왜 대학교에서는 계속 보고 있을까요? 별 반응이 없으시나요? 대답이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 대학에서 논술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능이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수능이 조금 변별력이 있다고 하면 대학에서는 조금 귀찮은 논술 시험들을 폐지하는 방법들도 검토할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논술 문제가 조금 너무 채점하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수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논술 시험을 폐지했거든요. 물론 지금 폐지한 상태지만 근데 그렇게 폐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 수능의 난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조금 객관적으로 매기기 어려운 논술 시험들을 폐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수능이 워낙 변별력이 없어서 대학에서는 원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노술 성적에서 노술 전형에서 합격한 친구와 그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성적 가지고서 합격한 친구의 학점을 비교해 봤더니 논술에서 합격한 친구의 학점이 더 좋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술 성적에서 합격한 친구들이 실제 조금 더 똑똑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서 논술 전형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능 자체를 버리면 안 되겠죠. 수능이 가지고 있는 입시제도의 어떤 중요성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에
최저 등급 조건을 대략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들 받으신 자료들을 보시면 여기 인문 논술 3월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장 이렇게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 논술 전형의 선발 방식이 있을까요? 학교마다 뭐가 좀 다르냐면 수능 최저 조건들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16년 가학인데 최저 등급 조건이 심지어 없는 학교들도 있죠. 최저 등급 조건이 없는 학교는 말 그대로 그냥 논술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뭐 좀 더 5월달이나 7월달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7월달은 좀 늦던데요. 한 5월 무렵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되게 궁금하신 건 논술 전형에서 내신의 영향력인데 실제 내신의 영향력은 되게 미미하다는 사실들을 미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 미미한데 라고 말씀드리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한 5월달쯤에 설명회 때 학교별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대략 한 학교 정도만 소개해드리자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내신 격차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9등급은 대신제를 적용해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자, 보게 되면 수능 최저 조건이 학교별로 좀 있는데 어디가 제일 높나요? 되게 못된 학교 있죠?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9급한 6이라고 나왔는데 탐구를 한 과목 본다고 나와있죠. 탐구 2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잘 본 과목 하나만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저 등급 조건이 생각보다 연대는 높아요. 다만 이제 이 논술에서는 실제 100분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만 맞추시면 돼요. 등급만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99든 96이든 똑같은 1등급이면 99가 붙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동일하게 1등급으로 처리가 돼요. 보게 되면 최저 등급 조건이 학교마다 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최저 등급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논술 전형에서도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시험장에 가면 있잖아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시율이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빈 거죠. 그 친구들은 왜 안 왔을까요? 그렇죠. 최저가 안 돼서 시험 보러 안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정시 때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온 것 같아서 안 온 친구들 좀 있겠죠. 자, 이렇게 대학별로 수능 최저가 조금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뭐도 좀 달라지냐면 논술에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질 경쟁률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실 때 대략 한 9월달쯤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데 겉으로 보게 되면은 연대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대 1 정도까지 나옵니다. 경쟁률이. 인기 많은 학과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형식상의 경쟁률이고 수능 최저를 고려했을 때는 실질 경쟁률이 있겠죠. 수능 최저를 만족시켜주는 학생들을 전제하에 그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될 겁니다. 어차피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무의미하니까 실질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연대를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논술 전형 경쟁률 제일 높아요. 모든 전형에서. 그렇겠죠? 어떤 특기가 따로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지원하니까. 대략적인 경쟁률은 표면적인 경쟁률은 한 60대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를 고려하면 조금 이제 인기 없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대 1까지도 나와요. 물론 이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연대가 수능에서 논술에서 보게 되면 우선하고 일반으로 나눠졌었고 우선이 언수의 112를 표면 등급 조건을 요구했었는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조금 인기 없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7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저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우선하고 일반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서 실질 경쟁률을 보게 되면 조금 인기 없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3대 1, 그러니까 좀 많게 보게 되면 대략 한 17대 1 정도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무슨 싸움이냐? 3대 1에서 17대 1은 실제 이제 논술을 가지고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우선은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논술의 출제 경향인데 요즘 대학교에서 논술 문제 추세들을 보게 되면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틀릴 때. 인문하고 사회 성경을 조금 분리하려는 성향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대학별로. 그러니까 계열별로 조금 나눠서 논술 문제도 좀 다른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해서 인문사회 성경 계열이 이렇게 조금 분리되는 성향들이 조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어느 학교들이 좀 있느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문노술 문제가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노술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수리노술 문제가 실제 합격 등락을 조금 많이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인문하고 상경이 이렇게 조금 많이 분리될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간단하고 하면 이화여대 역시 이화여대 인문계열은 수리노술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데 사회계열에서는 수리노술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 사회계열이 노술 문제가 인문만 나오는데 이제 중앙대 상경계열도 작년부터 수리노술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역시 사회계열에서 수리노술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학교마다 조금 범주가 다른데 사회를 상경계열로 포함해서 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사회하고 상경을 또 나눠서 보는 학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을 사회계열로 포함시켜서 보기 때문에 경희대 사회계열은 수리노술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좀 더 간다고 하면 숭실대, 건국대학교 상경계열 역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분리된 학교들 중에서 수리노술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들이 점점 조금 많아지고 있다는 점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시문의 난이도가, 그러니까 노술 문제죠. 노술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어요. 이 교과목 지침입니다. 과거에는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독해만 잘하는 듣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예를 들어 2003년인가요? 당시에 서강대학교 기출문제는 너무 어려워서요. 분량다 채운 애들이 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량다 채운 애들. 그만큼 지문들이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교과부에서 지문을 고등학생 애들의 수준에 맞춰서 조금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문들을 출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과부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거의 한 70%의 지문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왜 몇 개 학교들이 지문들을 여전히 조금 어렵게 낸 학교도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가 원래 서강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부모님들한테 노술 강사들이 얘기를 할 때 2014년 이전까지는 뭐라고 말씀했었느냐, 서강대학교 노술 문제는 대학교의 교과부의 권고사항들을 듣지 않는, 그렇게 노술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하는 대학이니까 지원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이 노술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서강대학교도 201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노술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 영향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조금 잘 듣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대학교에서 제시문의 난이도는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 읽으면 이해가 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제 노술 전형에서 조금 생존하기 위한 방법인데, 보게 되면 노술이 왜 쓰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대학에서는 저희 부모님들하고 저한테 공개를 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다수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일종의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서 점수를 매깁니다. 채점 기준표.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게 된 학생들의 글을 평가할 때 교수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서 애들 글의 점수를 매겨요. 1번부터 3번까지. 그 채점 기준표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노술이 되게 주관적인 시험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얘기입니까? 되게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면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노술도 뭔가 내 마음대로 쓰는 되게 추상적인 글이 아니라 정답을 지향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을 지향하는 시험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노술이 정답을 지향하는 시험이긴 하지만 매력적인 정답을 써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매력적인 정답을. 왜냐면 특히 요즘에 제가 그랬죠. 지문의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쉬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시문이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글들을 정리하는 건 애들 다 해요. 웬만큼. 거기다 또 노술학원 다니는 친구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인가요?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제시문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친구들이 조금 합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져서 단순히 정리하는 것 가지고서는 조금 합격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시문 안에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매력적인 추론들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의미들을 이렇게 집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보는 건 사실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보여주는 겉모습만 써도 과거에 좀 합격을 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도 저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저 지금 왜 머리 저렇게 깎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예, 겨울에 정말 추워서 죽을 줄 알았어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 스님 닮았다, 스님 같다, 쟤 무슨 왜 머리 저렇게 깎았지? 요즘 추운 것 같다라는 일종의 느낌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자신만의 매력적인 정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지는 내용들을 좀 떠나서 이렇게 조금 추론하고 사고하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조금 가르칠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윷놀이를 할 때 보게 되면 독에 걸린 뭐가 있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내용들만 가지고 정리하는 건 얼추 한 걸 정도 건지는 겁니다. 걸 정도. 실제 노수라는 게 경쟁률도 높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보셨잖아요, 주변에. 노수로 합격한 친구들 많이 보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못 보셨죠? 거의 못 보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노술에서 너무 모르겠어요.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걸을 던지는 방식으로만 수업을 했어서는 실제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던지면 도가 나오거나 혹은 모가 나와야 돼요. 던지면 도가 나오거나 모가 나와야 돼요. 추론을 했는데 조금 잘못하게 되면 도로 가는 거고요. 추론을 했는데 뭐가 정확하게 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의 능력들이 인정이 받아서 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를 좀 갔을 때 걸보다 도하고 모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답안들을 쓰는 걸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사고하고 지문의 내용들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훈련들이 조금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자신과 맞는 강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학생들과 맞는 강사들. 노수 강사들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향과 강사들의 어떤 성향들이 일치했을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오랫동안 배우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선생님 뭔가 글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하면 상처 많이 받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뭔가 조금 다독거리면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노선생님도 되게 좀 많겠지만 그런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좀 합을 좀 봐서 잘 맞는 강사들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상담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을 저는 학예인들에서 인문교수를 담당하는 시험입니다. 좀 전까지 인문교수들이 어떤 경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저희 이제 학원에서 3학년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1분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대학에서 원하는 답안의 방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요즘에 이제 노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배우는 문제는 유형편 교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편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에서 나오는 유형들을 저희가 다 모아봤어요. 2007년도까지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교수들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까지 교수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제시문들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학생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 문제 자체는 1800자 정도 되는 분량의 한 편의 글을 쓰는 게 이제 그 당시 논술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본론도 본론 1, 본론 2, 결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논술을 할 때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통합 교과 논술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다르게 논술이 이제 출제되고 있거든요. 몇 년 전까지, 한 3년 전까지는 논술 시험이 3시간이었기 때문에 인문논술에서도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 3년 이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는 논술에서도 시험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보통 2시간 동안 출제가 되고요. 2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조금 더 짧아졌는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가 제시문들 가나를 읽고 가나를 요약한 후 둘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경지식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자기 나름의 논리적인 기준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면서 답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대학이 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고3은 유형편 교재인데 저희가 대학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모아봤어요. 그래봤자 30개 대학이 안 됩니다. 논술 보는 대학은 인서울에 집중해 있죠. 그리고 경기권에는 인하대나 아주대 정도밖에 없고요. 지방대학은 부산대학교나 이제 경북대는 냈다 안 냈다 하기는 합니다만 국공립대학도 있고 두 대학이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모아도 30개 대학이 안 됩니다. 30개 대학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모아서 봤더니 약 6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시면 수리 이제 수학 영역에서 문제 풀 때 아이들이 이렇게 집합 단원이라든지 행렬이라든지 이렇게 단원별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논술도 그렇게 유형으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인문 논술에서 보시면 저희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시간표 말고 인문 논술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커리큘럼의 어떤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총 이제 부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인문 논술로 되어 있는 그 이제 거기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문 논술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총 4단계가 들어있습니다. 3학년 때 가끔씩 학생분들이에요. 겨울방학 끝나면 논술이 이제 끝나는 건가요? 3학년은 논술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능과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때는 수능 공부하고 논술 공부를 쭉 계속 가야지만 되는 과정이라서 총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유형편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대학의 문제를 모아봤더니 약 6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뉘어서 그 유형에 맞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논술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쉬워지고는 있지만 대학의 배치표상의 그 레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에 걸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서강대가 이제 논술 문제가 조금 쉬워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전히 서강대는 논술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디보다 어려우냐면 고려대보다 어렵습니다. 고려대는 인문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고대는 인문계열 전계열에서 수리 논술이 출제가 됩니다. 25점짜리 수리 논술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변별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대를 지원할 정도의 아이라면 풀 수 있는 정도의 인문 논술이 나오기는 하지만 서강대에 비해서는 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서강대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화여대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어렵고요. 통일대학교 어렵고 그리고 건대가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 이제 수능 최저가 없어진 학교가 건대잖아요. 건대하고 시립대, 광운대 그리고 작년부터 한양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어졌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들의 논술이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그리고 항공대 같은 경우에 항공대 논술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항공대는 문과 논술도 어렵고요. 이과 논술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레벨하고 대학에서 내는 이제 논술의 난이도가 반드시 일치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자녀들,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 아주 이제 기본적이나마 논술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논술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6개의 유형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심화편이라고 해서 대학의 채점 기준에 맞춰서 교재를 다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채점을 하는 건 크게 4가지인데요. 이해력 부분, 논리 논증력, 창의력, 그리고 표현력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점수를 줍니다. 부모님들은 논술이 글이라고 생각하니까 글을 잘 써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4개 영역 중에서 표현력은 100점 만점은 10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10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2007년도에 긴 논술을 쓸 때에는 문장력이 풍부하게 되게 좋았고 배경 지식이 많은 게 좋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대학의 의도에 맞게끔 답안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해력과 논리 논증력, 창의력은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일수록 창의력 쪽을 조금 더 많이 보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달 코스가 보통 2달 코스인데 이때가 논술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학별로 나누기는 힘들고요.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끝나고 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게 아이들이 대충 설계되어 있어요. 6개 중에서 6개를 논술로 모두 넣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그 6개가 딱 6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시기에는 8에서 10개 정도로 자기가 이제 예상치로 갖고 있다가 9월달에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가치점 해서 6개를 확정해서 이제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원서 쓰는 그 시점까지가 대학은 대학별이 아니라 대학 군별, 예를 들어서 연고 성반, 서성 한의반, 중경 외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자기가 수능 최저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대학들의 논술 경향이라든지 유형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원서 쓰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별 파이널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반, 아니면 건대반, 홍대반, 아니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대학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수능이 목요일 날 보잖아요.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보는데 그 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시험을 보니까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서강대, 성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숙명여대나 서울여대나 이런 대학들도 딱 와서 10개 정도의 대학이 수능 주에 주말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저희는 파이널 수업을 10월 말까지도 진행을 하고 물론 조금 여유가 있는 고대 같은 경우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파이널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기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빨리빨리 해야 돼서 마쳤고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저희가 끝나고 지금 상담을 하기 위해서 홍영희 원장님까지